기관장들, 저 사장님이라든지 가스공사 사장님이라든지 박전에서 사장, 뭐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런 유수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했던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들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안 되고 이번 학기에는 우리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많이 못 모이셔서 저희가 금요일 조찬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금요일 조찬을 하게 되면 많이 모일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걱정 없어도 아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학기에 한 7번 정도 모이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밀발협이라든지 또는 전력산업연구회라든지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하시는데 두 분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조찬 세미나를 같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 전력산업연구회 최양훈 회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안녕하세요. 신대학 교수고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범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미나의 취지는 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워낙 세상이 아까 우리 박효정 교수님 발표를 하시는 폭탄 스톰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 주에 막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무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제 푸틴 동원령에 반대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인도가 갑자기 러시아 석유를 사가다가 갑자기 안 사가는 일이 벌어진다든가, 또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던 이 스파트 시장의 TTF 가격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급하니까 막 비축을 해야 되니까 미친 듯이 사다가 그래도 비축이 이제 채워지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줄어져요. 지난주만 해도 별로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제 오늘 신문 외신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전력산업연구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큰 세미나를 열어서 기획을 하고 몇 달 전부터 호텔도 빌리고 이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거 갖고 도저히 너무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으로라도 정보를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숨쉴 에너지 스쿨에 우리 조박사님도 전력산업연구의 실질적인 또 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야돌이 회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니드가 맞아서 요즘 마침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하니까 아침에 모여서 오랜만에 조찬하고 아침에 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최신 정보들을 좀 공유해보고 내가 보는 견해와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를 좀 서로 어세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될 텐데 아주 훌륭한 분들을 내시고 새로운 얘기도 듣고 또 다른 견해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기 조금 빼놓겠습니다. 이게 편하게 계속 이제 식사하시면서 많이 남았는데 빨리 왔어. 늦게 오신 분 빨리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조찬 세미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질문도 아무 때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먹고 드시고 이런 거 전혀 개의하지 않고 수실 에너지 스쿨 분위기가 워낙 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제가 워낙 자유시장 경제를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시고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 식사 드세요.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사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서 제가 소개를 따로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먼저 발표하실 우리 온기훈 교수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일경제 노설위원이셨고 그 전에는 이제 산업연구원에 계셨죠.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특히 이 경제 분석 이거를 이제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근할 때마다 아침 방송에 계속 그걸 거시경제 동향을 불러주셔서 많이 배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관 사무실 계셨고요. 그 다음에 수실대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진하는 교수협의회, 이른바 애교협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온기훈 교수님께서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에너지 안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의 우리 박호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호정 교수님은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그 다음에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주셔서 그 다음에 지금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자원경제학회 회장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또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차 전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얽혀있는 뒷이야기라든지 배경 같은 거로 오늘 참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온기훈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 한 40분 발표하시고 10분 Q&A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잘못 만들어서. 나오셔서 편하게 들고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네, 저기 방금 소개받은 온기훈입니다. 사실 뭐 요새 공부하는 모임에 좀 자주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 모처럼 전력산업연구회와 숭실대 에너지 특강을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또 개최하는 조찬 연구회, 조찬 모임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기분이 새롭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지가 오늘이 7개월이 되더라고요. 7개월.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딱 7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선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세계 경제에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금융시장, 또 뭐 주식시장, 또 일반 거시 경제 지표를 환율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소용돌이에 좀 휘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에 있는 이 러시아 사태가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틀린 얘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조금 이전에 데이터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정리한 40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를 제가 흔히들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가격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그 추세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 이거는 뭐 틀린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차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개발 메이저들이
화석연료 개발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또 그 화석연료에 대한 대책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메이저들이 상류 부분의 투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편한대로 바꿔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계 연료 부분에 있어서의 그 투자의 그 추이를 보면 여기서 보면 2015년부터 크게 줄고 있죠. 맨 밑에가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의 공급이 크게 줄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고, 밑에 보면은 석유 가스 기업들의 석유 부분의 투자가 2019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보면은 중동 국가들, 맨 왼쪽에 중동 국가들의 NOC 국영 석유회사만 조금 늘렸고요. 나머지 러시아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 NOC들, 그다음에 다른 NOC, 다른 지역의 NOC 국영 석유회사를 크게 줄였고요. 또 미국의 메이저들이 크게 줄였고, 가장 많이 줄인 것이 유럽의 메이저들이 가장 그 석유 부분의 투자 업스트림 쪽에서 크게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계 독립계 회사들도 크게 줄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면은 그래서 이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 축소가 원래 그것으로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에 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사태에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다음 달에 1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오펙 국가들이 또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비산국들이 하루에 4,385만 배럴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8월 수준을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들이 상당히 그 증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로 연료 전환에 따른 그 가스의 초과 수요 발생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화석연료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뭐 현물 가격 중심으로 조금 불안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 국제 유가가 한때 여러 가지 보시죠. 2020년 4월에 WTI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 35달러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다면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향 안정을 지금 보면은 WTI나 브렌트 이런 것들이 80달러대 또는 90달러 초반 쪽으로 지금 하향 안정을 이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건 뭐냐면 세계 경기 침체고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더 침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달러가 초강세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산유국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달러 표시 원유 수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거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의 초강세라고 하는 그 환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 각국의 지금 헨리 허브라든지 JKM, 그 다음에 TTF 이것들이 지금 올 9월 16일 현재 제가 이제 9월 16일 현재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보통 1년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JKM도 크게 많이 올랐고 TTF 특히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불안정한 상태다. 또 언제 다시 가파르게 올지 모르는 또 유럽이 동절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물론 유럽은요 지금 11월 1일까지 그 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80% 이상을 지금 채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회원국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90%를 채워야 된다. 그런 최근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저장 탱크 더 채우려면은 상당한 가스 수요가 또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탄가격 역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체제로서 연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산에는 남아고 이런 석탄가격이 크게 올랐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뭐 연료 확보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연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한계 비용 전력 생산에 있어서의 그 한계 비용을 결정하는 이 가스 발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 발전, 이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 도매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전력 도소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유럽의 경우에 유럽 차가의 경우 보니까 388%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36% 상승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력 난민이라는 용어가 일본에 생겼는데 일본의 그 소매 전력 자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전력이라고 그러는데 3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전력을 판매하는데 그 신전력들이 기준 연료 가격에 1.5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어요. 일본의 경우. 그러니까 150% 이상을 소매 요금을 못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 전력 가격이 도매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못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전력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도 일부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사실 우리 아시아국가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도 전력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력 난민을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왜냐하면 소매 자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경제적 그런 상업적인 그런 그 결정을 공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이 전력 가격이 크게 올라서 국내 전력 가격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 전력 기업에 대해서 9월 14일이니까 뭐 일주일 전이죠. 어떤 방안을 제안했냐면은 횡재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윈드폴 텍스를 부과해서 1억 4천만 유로를 전력회사로부터 회수를 하겠다. 지금 우리도 횡재세 얘기 나오잖아요. S&P 민간 발전 사업자들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해외 유럽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이달 말에 이루어지는 다른 모임 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에너지 시장 충격은 첫 번째는 유럽 시장이 최대 충격이죠. 그렇죠? 자, 유럽 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에서 석유를 러시아의 27%를 사오고 있고요. 천연가스 40%, 석탄 46%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 천연가스 대 러시아 의존도가 45%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나 석유나 천연가스가 그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최대 피해자는 역시 유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작년 기준으로 OECD 유럽 회원국은 러시아 전체 에너지 수량 중에서 원유를 거의 절반 49%를 수입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74%, 석탄을 32%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한 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EU가 올 5월 말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3분의 1로 즉시 삭감하고 연말까지 90%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해상 운송부는 수입 정지를 하고
지상 송유가로 운송된 원유는 헝가리를 배려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상 운송 원유는 일단 수입 금지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90% 수입을 원유를 줄이자. 근데 10%만 수입을 하자는 그 얘기죠. 러시아 맨 밑에 보면 러시아 수출 총액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GDP 대비로는 작년 기준으로 석유 수출 GDP의 8.8%.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수출 항목이 있는데 이건 명목 기준인데 명목 기준으로 석유 수출이 8.8%를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수출이 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도 이 원유나 석유 제품이나 천연가스 수출이 줄게 되면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러시아는요 천연가스 수출할 때 PNG로 수출하는 거, 파이프라인을 통한 PNG 수출이 84% 차지하고 있고 LNG는 나머지 16%가 LNG 수출입니다. 러시아도 LNG 수출은 하죠. 그러나 이제 지형적으로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 수출하는 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유럽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어지면서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EA가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관련 정부 세수가 올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이다. 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생산에 있어서 러시아가 과연 어느 정도 이상을 차지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화석연료에서 어느 정도의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할까? 그래서 첫 번째 원유 생산면에서 본다면 생산량이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 수출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는 세계 2위 생산량이, LNG 수출은 세계 6위. 주로 PNG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LNG 수출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석탄 생산량은 세계 5위고요. 수출량은 세계 3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수출량을 제시해봤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표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 대상국을 봤습니다. 유럽 역시 가장 큽니다. 러시아 원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천연가스 수출 대상국입니다. 자, 위에가 파이프라인, 여기 PL은 파이프라인, PNG를 얘기합니다. PNG를 통한 수출 비중이 83%입니다. 아까 84라고 그랬는데 소수점 차이 좀 있습니다. 83%. 그 다음에 LNG 수출 17%. LNG 수출에 있어서 한국은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오른쪽 석탄 수출을 본다면 유럽이 35%, 그 다음에 한국이 13%, 일본 10% 이런 식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이 상당히 큽니다. 유럽,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우리도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그 석탄에 혹시 수입의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같은 그래프들인데요. 비슷비슷한 거. 파이프라인을 경유한 러시아 석유 수출 대상국 역시 독일이 가장 취약합니다. 독일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이탈리아, 벨라루스, 터키, 벨기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여기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노드 스트림, 그 다음에 여기가 야말 유럽,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을 통하는, 그 다음 맨 밑에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이런 벨케 합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인데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우선 노드 스트림 2, 노드 스트림 2는 사실 완공이 2015년에 됐는데 이거를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일 법원이 이걸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를 폐쇄했습니다.
금년 2월에. 왜냐? 독일 법원 판단에 보면은 이건 너무 과도하게 러시아에 이거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도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걸 완전히 인허가를 안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은 약 500 입방미터를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550 정확하게는. 근데 상당히 큰 거예요. 용량이. 이걸 이제 일단은 완공까지 했는데 일단 인허가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드 스트림 1 이거는 EU 국가들이 석유 원유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몇 시간 후에 이 러시아가 9월 초에 이거를 무기한 결국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 1도 지금 현재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 발트해를 통하는 노드 스트림 완전히 다 공급이 없어요. 현재. 그 다음에 이 야말 유럽 이것도 작년 말에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럼 밑에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이거 현재 과거의 그 천연가스 공급의 20% 이하로만 지금 유럽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 우크라이나 통하는 거. 우크라이나 통하는 것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지금 유럽은 G7과 EU 국가들이 적용하겠다. 이거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또는 수송할 때 이 상한선을 넘는 이런 수입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부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선적 서비스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못하도록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월 5일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고, 다만 그 상한선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 이거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설정할 거냐,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원유에 대해서는 12월 5일부터 상한선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에서 매일같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송되는, 공급되는 이 천연가스의 양입니다. 이 터키는 빼고요. 터키 따로 밑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터키 빼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들어와서 일일 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뭐 과거에 2019년이죠. 2019년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하면 5분의 1로 지금 20% 수준으로 줄었죠. 하루 공급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 맞이해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동정이 걱정이 되죠. 전략하자. 가스를 더 많이 비축해놓자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전략을 하는데 어떻게 전략하냐? 뭐 복도나 뭐 무슨 로비나 뭐 방 조명 다 끄고 뭐 거기 난방하지 말고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또 중국, 인도가 수입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요.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입 레베뉴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러시아가 원유 가격을 대폭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폭 할인해서 100만 배럴 정도 10월까지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그 원유 수출 금지 또는 축소를 인도와 중국이 이거를 사실 만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그 인도가 수입을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제가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NG 목적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적지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걸 어기고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해상이 한 600척 이상이 지금 LNG선이 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아시아로 오던 것이 유럽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LNG 수입이 순수입이 올 1분기에 7% 증가한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현물시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물 가격도 올리는 그런 원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하는데 사실은 이 천연가스 생산 그 리그라고 그러죠. 리그 수가 지금 162개인데 좀 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느는 정도가 천연가스 수요량에 못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최선성 증가 향상으로 향유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그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 늘리고 있지 않다. 이게 하나의 주목할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미국인들은 참고로 여론조사 걸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의 61%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로 현재 이렇게 보면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보십시다. 자, 중국이 요새 뭐 러시아의 어떤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해주고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중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중국은 천연가스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 말고 PNG를 자, 가장 큰 것이 중국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요게 지금 2009년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 이게 전체 중국의 PNG 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죠. 카자흐스탄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남마에서 오는 거 이건 2015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요건 9% 정도 PNG 그 수입량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는 지금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포스라고 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지금 한 5,000km 정도 길이가 됩니다만 3분의 2가 지금 허베이산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0억 입방미터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더 완공이 되면 2025년 완공이 되는데 더 많은 양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이것은 동시베리아 쪽에서 바이칼루스 오른쪽에서 이르쿠츠크 오른쪽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서시베리아부터 들어오는 것이 바로 러시아, 몽골, 이 중국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거 500억 입방미터를 들어오는 건데 현재 2024년부터 착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러시아는 생각하냐면 아까 저기 유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노드스트림 2 이게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것이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500입방미터고 아까 노드스트림 2가 550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 관료들이 지금 이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 극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100억 입방미터. 자, 그러면 이 중국이 PNG 그러니까 유럽으로 못 가는 러시아의 PNG를 지금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개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할 계획만 지금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시베리아에서 바이칼 왼쪽에서 바이칼 오른쪽 우측으로 동시베리아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을 서로가 이렇게 단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면 LNG를 통해 수입하는데 올 4월 달에 통계를 보니까 올 4월에 중국의 러시아로부터 LNG 수입이
1년 전에 비해서 3배 증가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나와 있어요. LNG로 좀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좀 멀지만. 탄소세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이걸 썼냐면 이렇게 에너지 지금 화석연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소세를 지금 뭐 부과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조금 퇴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담 고유 같은 이것도 부과를 폐지하겠다. 소비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실패할 걸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 국경 조정 제도도 뭐 2027년부터 지금 9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지난 19일에 뭘 되어 있냐면 20이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이 탄소 감축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에 대해서 그걸 대량으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주겠다. 그런 지금 움직임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이걸 매입해주겠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후 스코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코어. 그래서 스코어를 부여하겠다.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그 정책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아시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2050년에 8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원전 연구 개발에 정부 자금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 최근 얘기를 보면 올해 말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총 3기를 재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가동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일단은 재가동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이 중에 2기를 내년 4월까지 예비 전원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조금 그래도 폐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자세히 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역시 물론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수출 입허가 1, 2, 3 협정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르는 1, 2, 3 협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이나 또는 관련 기술, 기자재 수출할 경우에는 양 경제국이 일정한 절차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수출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상당히 있죠. 원전 건설하기도 어렵고 이런 나라도 이걸 좀 완화하겠다. 자, 일본의 경우 올 겨울에 110만 세대분의 전력 공급이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강의 때문에 좀 읽어보려고 일본 경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전문가 심의회가 열렸는데 3가지 원전에 대해서 이걸 어제 논의를 했다. 첫 번째 원전을 우선 재가동을 하자. 두 번째 그 운영 기간을 연장하자. 지금 운영 기간이요. 일본의 경우에 40년입니다. 근데 미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지금 80년까지 20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도 하자. 세 번째는 신규 원전도 건설 추진하자. 자, 신규 원전인데 기술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 차세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본도 SMR 위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규 원전 건설까지 추진하자는 얘기가 어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가동, 지금 재가동은요 33기 중에서 17기가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재가동하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운영 기간을 80년까지 연장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규 원전으로 추진하자. 안전성이 확보된 그다음 원자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지금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가 왜 여기서 소개하냐면 이것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 자, 에너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물론 미국이 화석연료를 굉장히 풍부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화석연료를 일단 아껴야 되겠다. 클린 에너지를 좀 늘리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이 내용들은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우리는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이슈지만은 사실은 재생에너지 쪽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 3천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입하는 건데, 자, 최대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대 그 3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자, 6천억 달러를 세수를 더 걷어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 6천억 달러 더 거두고 그중에 3천억 달러를 또 이걸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물론 전기차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쪽, 클린에너지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정 지출을 6천억 거두고 3천억 하니까 순수하게는 3천억 달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다 그 얘기인데, 자, 재생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클린 전력 지원 총액 40% 이상이 클린 전력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클린 전력이 뭐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미 건설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2024년부터 32년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한테도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생산자도 생산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CS에 대해서도 32년까지 컨설테이션 시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직접 공기 포집 DH라고 하죠. 이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 전력 도입을 뒷받침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을 포함하는데, 태양광 팬들이나 풍력, 터빈, 배터리 이런 그 생산이나 그런 걸 생산하거나 리튬과 같은 그 중요한 광물의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클린 수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전기로 불을 전기 분야하는 시설의 경우도 발전과 수소 모두에게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레이 수소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개질을 해가지고 CCS로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건데, 이 중에 이걸 조합하는 경우는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덜 주겠다. 자, 에너지 가격이 그러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정치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에너지 수입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무역 수입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 플러스 8월까지 누적 적자가 247억 달러입니다. 사실은 이 언론에서 보면 이제 무역 적자가 대단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성적인 무역 적자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양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관리됐던 상태고, 지금 불과 몇 달을 적자 당분까지 그렇게 떨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걸 언론에서 부추깁니다. 그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된다면 우리 무역 수지 물론 약간 또 적자가 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GDP 대별로 2% 이내여서 괜찮은데, 어떤 그렇지만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할 건 없습니다.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을 여기 그랬는데 시간만에 생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교육 조건 아까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GDP 얘기하고 GNI를 하잖아요. GNI는 뭐냐면 그룹 내셔널 인컴이잖아요. 국민 총소득. 이거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 GDP에다 교육 조건 변화에 따라 손익을 차감하는 거고, 국민 순수 조서 차감하는 건데, 올 1분기에 보면 교육 조건 악화가 19조 원. 그러니까 19조 원만큼 무역을 통해서 국가 외국으로 나갔다. 지금 교육 조건은 뭐냐면 수출 단가, 수입 단가로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수입을 대부분 이제 크게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 단가가 크게 올라가고 수출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니까 교육 조건이 크게 악화되니까, 이것은 무역을 통해서 수출품 1단위를 팔아서 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건 무역 체한성이 나빠진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19조가 지금 줄었다. 근데 2분기를 내가 보니까 28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19조에서 28조 더 그 교육 조건 악화로 해서 무역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를 보니까요,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기비로 0.7%였어요. 그런데 GNI 증가율은 마이너스 1.3%. GNI.
이게 사실은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렵다 한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비싼 그 에너지를 수입하고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 싸게 파니까 그만큼 체감하는 그 무역 손실에 따른 그 체감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런 거죠. 자, 공급 쇼크에 따른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왜 국제금융에 대해 틀린 말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좀 트릴레마에 있어요. 뭐냐면 국제금융시장 트릴레마는 뭐냐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독립시키는 거하고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고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양편을 우리가 달성한다면 맞은편에 있는 꼭지점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이 0.75 올리니까 우리도 다음에 0.5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지금 우리가 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어차피 금융시장이 우리는 개방체제잖아요. 자, 요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은 포기했습니다. 독립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0.75를 우리도 0.5 최소 올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좀 어떻게 됐어요? 자, 일본하고 볼까요? 일본은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통화정책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근데 안 올립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안 올리겠다 얘기했어요. 네, 일본은 지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마귀라고 해요. 강마. 이제 모처럼 벗어날 수 있는 게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대가 아직도. 그래서 통화정책을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했습니다. 뭘 포기하느냐? 환율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140배. 그러니까 다르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 통화정책을 독립을 시켜서 비교적 환율 안정을 환율도 안정시키고 대신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합니다. 통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은행의 이 위치 울며 겨자 먹기 싫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우리가 올라가죠. 네. 0.75 올리면 우리가 그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그렇지만 만약 안 했을 것에 비하면 우리가 금리는 안 올리고 일본처럼 가만히 있다면 엄청나게 환율이 1,600, 1,700 올라가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전략인데 자, 우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은 다 아시다시피 3+S 경제성, 환경, 에너지 안보,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선 에너지 안보 확보 전략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1차 에너지 확보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 전략을 제일 독립해야 됩니다. 핵심 광물 차원의 개발 확대. 옛날에 에너지 자주 개발률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업체 석유공사, 가스공사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사장들 목을 다 날렸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예요? 에너지 자주 개발률 이걸 가지고 감사원이 어떤 기준을 했냐면 야 해외에서 개발한 걸 왜 국내로 도입하지 않느냐, 왜 안 가져들느냐.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다 해가지고 기관장을 정책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왜 굳이 두려워야 됩니까? 제3국으로 팔 수도 있고 상당히 수학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됐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흐지부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만 이걸 다시 좀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전략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단기 도입 전략을 최적화해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 그다음에 단기, 1년 미만 선물 단기 계약 이런 거를 적절히 안배해야 우리 한 3대7 정도 됩니까? 2대8 정도 되는데 갈수록 현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미국의 LNG는 그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목적지 조항이나 또는 뭐 테이크 페이나 뭐 이익 분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습니다. 과거에 그 장기 계약에서. 그러니까 미국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와의 대비해 전력의 안전적 공급 능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암모니아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현실화하고 알리백에서 CF100 당연한 거죠. 여러 가지 최정 확보, 전력 대책 안정성, 전력 시스템 유연성, 사이버 안보 대책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따가 박 교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략. 에너지 기술 자금률을 성장을 시켜주겠고요. 저탄소화 기술,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같은 동해가스, 탈탄소화 기술, 수소, ESS 원자 이런 거 아시니까 이런 넘어가고요. 자리에 다 있으니까 에너지 국제 협력을 또 강화를 해드립니다. 이 한미 원자력 협력 해야 될 것 같고 한중 원자력 안전 협력을 사실 지금 해주고 하잖아요. 이걸 다시 좀 재가동해서 안전 협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에너지 좀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 안보 개념을 이제 더 확대하고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에너지 안보하면 주로 뭐 석탄, 석유, 뭐 가스 이런 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얘기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워낙 커가지고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 뭐 패널이나 폴리실리콘이 같은 이런 쪽 태양광 관련 부품 소재, 그다음에 풍력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 안보. 혹시 이런 쪽에 공급이 차질이 빚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신장 그 인권 문제가 있는 신장에 들어오는 태양광 소재 수입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중국산 이런 것들 수입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태양광의 경우에 폴리실리콘이 있고 그다음에 인고, 웨이퍼, 그다음에 셀, 뭐 모듈 이런 어떤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그 전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80, 90%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혹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전 정책을 전환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인데 사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적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가 경쟁자입니다. 미국하고는 좀 협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유일한 경쟁은 프랑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제가 홍선 사장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이집트 수출을 줄여먹겠고 이집트 수출 어때요? 건설공사인데요. 우리가 주요 한 3조 원 정도 수출했는데 이거는 기자재 아니고요. 제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쪽 이런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이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이지 않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압박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거를 잘 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저로해질 기회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납니다. 사용 해결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생산. 제가 수소 생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자, 수소를 보면 이게 요원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풍력 에너지 기여할 수 있겠나 그러지만은 수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수소를 중동 국가에서 러시아에서 이걸 뭐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 제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금률도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느 국가든지 자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소를 잘 만들면 우리가 자원 국가입니다. 이제 그 자원국이라는 개념이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런 클린 에너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뭐 그린 수소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 펀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걸 원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분해 고급 처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면 여러분들 전기 분해하려면 물이 너무 깨끗하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물이 좀 더러워야 이게 촉매제가 있어가지고 전기 분해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온 수증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기 분해하는 방법들
계열분에 이런 것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았는데 시험에서 뒷부분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또 디스커션을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이상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강사로 열강을 해주신 우리 동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Q&A를 한 5분 또는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저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환율이 거의 뭐 최근에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은 가격을 환율을 이렇게 그러니까 3 내지는 뭐 안전한 데 비하여 잔수입국들이 되어온다 그러니까 하와 이런 걸 겪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5개월째인데 일본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최강국이었던 일본이 지금 13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를 겪고 있거든요. 확실히 우리 일본이 계속 지금 무역 적자 포지션이 자꾸 커지고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 같은 나라가 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유일하게 이제 뭐 플랜트를 건설한다거나 배를 만든다거나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대형 품목이 있어야지 우리가 환율이 평가절하 됐을 때 이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지금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가면 에너지 자체가 우리 무역 수지 적자에 큰 기여도 할 뿐만 아니라 환율 평가 절하 하에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넉넉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과거에 또 우리가 국제경제 이론에서 본다면 한 적정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냐 논의가 있습니다만 교과서에 나오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GDP 대비 2%이니까 우리가 GDP가 약 2조 달러? 그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2%면 약 400억 달러 연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247억 달러 아까 8월까지 돼 있는데 또 가급적이면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특히 가스 가격이잖아요. 원유 가격은 뭐 다양한 문제지만 가스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물론 이제 장기화된다면 이거 상당히 이제 적자가 만성화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되면은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그렇다면은 에너지 수입이 지금 한 1,300달러 지금 되거든요. 연간 이것이 좀 더 줄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과거에 IMF 외환위기 발생하기 이전에 만성적인 80년대 후반 소위 3조 4년간 빼고는 적자였어요.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외환보액이 나중에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97년에 가용 외환보액이.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 외환보액이 4,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외환시장 개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첫 번째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 교수님 우려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수지 측면을 본다면 그 무역수지 말고 보이면 그 이전수지, 소득수지, 그다음에 서비스수지가 제일 크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약간 흑자일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 적자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역수지보다는 경상수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상수지는 우리가 또 특히 운수수지에서 흑자고 또 건설수지 쪽에서 흑자니까 여행수지는 좀 적이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전수지는 뭐 우리가 고려할 건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소득수지 해외 이전 소득수지 이거는 뭐 주로 배당 이런 거 그것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비스수지인데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그게 제 생각은 영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이것도 금리가 제가 볼 때는요 금리 4.3%까지 더 올릴 것이고 내년에 4.6 그 이후에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겁니다. 그러고만은 우리 세계 20%에 와가지고 영상으로 얘기했지만
곧 6개월 뒤에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또 급히 나서지 않게.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올려놔서 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내릴 룸을 그러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올려놓는 거야. 일단 그래서 대략 4% 중반이나 5%까지 올려놓고 나중에 여차하면 내리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GS 황태규입니다. 이런 시간에 좋은 강의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최근에 이제 저 집에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당연히 저는 저녁 먹으면서 소주를 이렇게 시키는데 소주 가격을 이렇게 보더니 와이프가 소주 주문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격표에 6,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소주 한 병이. 아, 음식점에서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뭐 마시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가 마트에서는 여전히 소주 가격이 지금 한 1,000원 초반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예. 식당에서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저 가격이 6,000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아는 척 하느라고 에너지가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뭐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거기서 그러고 말았지만 사실은 산업용 요금이 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소주 회사에서 소주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요금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마트에서 1,000원 식당 가격 기준으로 한 2,000원씩 받던 소주가 지금 한 5, 6,000원씩 받는 그렇게 급격하게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 물가 상승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진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매우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금리 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길래 각국 정부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법인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뭐 도시경제 교과서의 가장 핵심이 있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은 아까 일본의 사례 말씀드렸던 오히려 우리가 혈압이 어느 정도 약간 높은 것이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서 한 7%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한 2%, 3%.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그 실질소득이 줄어들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줄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명목적으로 받았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갈수록 내가 느끼는 실질소득이 줄잖아요. 뭐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줄죠. 소주 사 먹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거는 한편으로 소주를 왜 못 사 먹었냐?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못 사 먹으니까 소주 공장이 자꾸 실적이 나빠지고 투자 안 하고 이제 고용도 줄이고 그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위축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왜 소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생산자 가격보다 5배, 6배. 저는요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핑계. 왜냐면 주변이 다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거기 원재료 중에 혹시 수입산 원료가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신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다 올리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교수님 인건비는 안 올렸습니다. 인건비 안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를 주변 효과라고 그러나 이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다 오르는 거예요. 커피값이 왜 6,000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묻죠. 이렇게 에너지 대안이 이제 올해 사실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효과가 계속될 때는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좀 의욕적인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효과를 쏟아내서. 근데 지금 이제 에너지 대란 이후에 사실 이제 내년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1년 이후를 볼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인 에너지의 어떤 수요나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냐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조금 더 해소될 거냐 아니면 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아까 러시아의 어떤 비중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런 부분이 상당 기간 러시아 제재로 상당 기간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수출이 제한되면서 계속 공급망을 계속 흔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원들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러시아 사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화에 큰 그 촉매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한편으로는 확보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그 리파워, 알리파워 EU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5월에.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박차를 가겠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원전도 있지만 수소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수소 쪽에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근본적으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극복하려면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할 완전히 제로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 자립도를 엄청 높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빨리 가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기술개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러시아 사태 발생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에너지 가격 체계가 너무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사태 끝난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상당 부분 현실화를 해야 된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가스요금, 연료금. 그래서 말뿐인 소위 연료연동제 이런 것도 지금 머리 먹잖아요. 연료연동제 운임만 연동제지.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지 않으면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문제에 지금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에너지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좀 돈을 쓰고 있고, 제가 말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공기업들이 사실 그런 거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우리로서는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강영태 씨. 네, 그 아까 아리파워 이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2030년까지 이제 아리파워 이유 따르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급증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장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좀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유럽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길래 그 전력 시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유럽은 그렇게 급속하게 재생에너지를 가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지정한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에 보면은 70.8%까지 높이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상단 보면 60.9에서 70.8% 비중을. 근데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만 본다면 3%입니다. 발전량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발전량 기준으로 70.8%까지 올릴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다 해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14 정기본에서는 21.5%,
년에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해서 당초 목표보다는. 그래서 지금 좀 하향 조정하고 있죠. 우리의 이 지리적 여건은 뭐냐면 저 우리 국토를 보면은 뭐 태양광, 풍력, 설철, 장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새 보면 뭐 우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이요 하루에 3.5시간 어렵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막 기후가 변해가지고 계속 비가 왔잖아요. 풍력도 바람이 독일도 바람이 요새 없다고 그래요. 풍력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도 잘 안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슨 여건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 등등 해가지고 온다면 그런 여러 가지 연계 비용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유럽만큼 적극적이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그래도 강한 편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면 되지. 굳이 뭐 우리가 그래서 카본 프리로 가자 그 얘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또 수소 그런 것까지 가자는 얘기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원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좀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